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초반에 나오시고. 예. 오늘 다양한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클래리티 법안이 만드는 그 법정 레일, 그리고 그 위를 달릴 인프라, 체인 링크라는 주제로 또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들어가기 네. 전에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약간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클래리티는 그냥 통과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그런 많아요. 부분이 있네요, 진짜. 네, 저번에 그 백악관 아저씨 그렇죠. 네. 예, 밀러 와일하우스 레빈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출연하셨는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클래리티 언제 통과되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 해주셨고 예. 지금 이제 오늘도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가정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 통과가 됩니까? 아, 네. 통과 아직 안 됐죠. 안 됐고 작년 7월 17일 날 이제 통과된 하원 통과된 이후에 이제 올해 최근에는 이제 그 상원에서 은행위에 은행위에서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은행위죠.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회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이제 60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60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 100석에 5분의 3이니까 네. 60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 모자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본회의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맞고 뭐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해상 그 고위공직자 이해상충 문제, 그다음에 이자지급 문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7월 17일 날 청문회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1년 되는 시점에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그때 어쨌든 현재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공론화하고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이거는 이제 당 차원이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의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최대한 공론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럼 어쨌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거죠? 시간이 거의 없죠. 예. 시간이 거의 없는 게 이제 여름 지나면은 사실 이제 선거 모드로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근데 그때 되면은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7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달 남았는데.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국익에 문제가 있다. 요거가 또 이 의제가 먹히는 그런 이제 힘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요거는 될 거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근데 예외 없이 정말 전부 다 될 거라고는 말씀하고 계셔서 신기해요. 왜냐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네. 불안한 마음이 들고 네. 계속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데 전문가분들은 항상 괜찮다. 아니, 사실 저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될 것 같은데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많고 음. 또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자산 쪽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마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디지털 자산보다는 오히려 네. 다른 어떤 섹터의 자산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시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기존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사후 규제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각종 이 소송이 난무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제도가 조금 잡혀나가는 건데 지금 클래리티 법은 이 사전에 규칙을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자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뭐 일예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종류의 자산을 그냥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에서는 그걸 다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큰의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토큰, 그다음에 뭐 디지털 상품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디지털 상품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토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 그런 재단 또는 이제 운영진에 많이 의존하는 것들은 이 부수 토큰, 엔실러리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부수적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는 이제 증권처럼 이제 보고할 의무도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거래소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 리스크가 없이 이 본인의 사업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SEC가 리플을 비롯한 이런 알트코인 상대로 많은 소송들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네, 맞습니다. 방향성일까요? 네. 이게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증권이냐 상품이냐에서 네. 사실 전임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많이 이 상품 쪽으로 지금 약간 이 혜택을 주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예전에는 규제가 증권성이 약간만 있으면 증권 이랬는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뭔가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약간 한시적으로는 뭐 좀 애매하게 이런 지위를 부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분위기 맞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보다 정교해졌다고 오히려 설명하는 게 더 정교해졌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 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게 상품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부수적 자산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주체들이 보고의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충분히 탈중앙화 되지 않으면은 계속 증권에 가까운 그런 이 규제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많이 이제 크립토 이 업계나 아니면 크립토 자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우려했던 거는,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 월가에서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코인 하나도 안 쓰고 다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네, 그건 이제 소비자 선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제 토큰으로서 가치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성장할 수가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심리적인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랑 어떤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고 현재, 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은 더 잘 될 거고, 네. 그 내러티브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이제 코인들은 조금 사장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야,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뭐가 약간 그런 분류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후보를, 네. 일단 하이퍼리퀴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디파이에서 특히 덱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수수료를 걷어가지고 소각하는 구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명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네. 요거는 좀 그런 좀 클래리티 법안 이후에 좀 혜택을 보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나요? 클래리티 법을 보면 이 디파이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디파이는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이른바 탈중앙화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슈도 디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상 뭐 프론트엔드에서 중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탈중앙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이제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탈중앙화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 중요하죠. 유리하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관련 소송도 좀 있는데 충분히 탈중화되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 네,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게 보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약간 이제 불명확해질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게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변진을 하겠죠. 네. 적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안 되고, 네. 이 클래리티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성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모호한 상태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이제 준비를 통해서 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는 아예 탈중앙하거나요. 네. 또 하나 저기 이제 유틸리티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체인링크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서 네. 디파이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디파이는 가격 이 기준 자체가 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제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을 이제 오라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체인링크잖아요. 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어떤 위상의 변화가 생깁니까? 이게 이제 클래리티 법이 이제 가져오는 큰 변화를 보면, 일단 이제 거래소 그 유통 쪽을 담당하는, 그리고 뭐 수탁 포함한 그런 인프라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체인과 옵체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체인링크가 기존에 담당했던 거는 오라클 서비스는 옵체인상에 있는 가격을 온체인으로 피딩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도권이랑 더 결합되다 보면 이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를 온체인에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온체인에서 뭔가 변화를 옵체인으로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더 발생을 하고 이래야지 더 이제 긴밀하게 이 제도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체인링크가 기존에 했던 오라클의 기술을 확장해서 확장을 해서 실제로 이 전통 금융과 그리고 이 온체인 금융을 연결한 역할들의 프로젝트로 대폭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준비자산 증명,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때 준비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체인링크가 지원하는 기술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체인링크도 지켜보다 보니까 눈에 좀 띄는 게 그 DTCC랑 같이 네. 협업을 시작했다 그런 예탁 게 결제원. 있던데. 네. 네. 그런데 그러면 DTCC가 체인링크를 고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하고 많은 기술들 중에 체인링크를 선택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DTCC는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결제원이죠. 그런데 DT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실 상당수의 그 우수한 테크 기업과는 다 교류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는 조금 더 위상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네. 2024년에 이 스마트 NAV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10여 개 금융기관들이 이제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DTCC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어떤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체인링크의 CCIP 기술을 통해서 네. 제공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돼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담보 앱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는 이거는 기존에 했던 단순한 정보 제공을 이제 뛰어넘는 이제 프로젝트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거래 이후에 포스트 트레이드의 담보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상품이든 아니면은 토큰화된 그런 금융 상품이든 이 온체인상에서 어떤 담보가 된다는 거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있고 그걸 담보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통된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인프라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DTCC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들을 상당 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코인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 그렇게 이게 해자가 굉장히 큰 이 뭐라고 해자는 넓다고 해야 됩니까? 해자가 넓은 그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DTCC 이 미국 예탁결제원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들의 사후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가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쓸 수는 없습니까? 체인링크가 지금 파트너십이 돼 있는데 네. 반드시 체인링크가 들어가야 되는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앱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론칭 해봐야 알겠지만 네. 실제로 이 공통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하기 이제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상당 부분 활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DTCC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온체인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역량을 축적해 왔지만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 멀티체인을 뭐 추상하는 능력 네. 또는 이 데이터 위배운조 없이 그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벤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체인링크는 상당 부분 이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체인 추상화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넘나들면서 사실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C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 체인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술인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보안
문제들을 체인링크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체인링크인데 왜 링크는 좀 가격이 지금 애매하냐? 지금 링크. 네, 그래서 대표님께는 차마 못 여쭤보겠고 대표님 김동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예. 체인링크가 이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클래리티 그쵸. 법안이 일단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체인링크가 역할이 많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체인링크보다 앞서서 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사야 되고, 마이크로 뭐 당장 막 실적 발표 빵빵 터지는데. 네. 체인링크까지 사기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시기가 아직 돈이 안 됐다. 없다. 돈이 없고 시기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네.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뭐 내년 말 정도에 통과가 된다든지 굉장히 일정이 밀리게 되면 사실 지금 사면 이제 한 1년 동안 놀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묶여 있는 그런 거니까. 이슈가 있는 건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업계에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게 결국에는 온체인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의미하는 것이 온체인 금융이 이제 스위치가 딱 켜진다라고 했을 때 온체인 금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가격 오라클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가격 이외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가 더 그렇죠. 선명해지고 그리고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생태계는 뭐 담보, 파생 시장이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뭐 론투밸류, 그 다음에 이게 청산됐을 때 마진콜, 그 다음에 청산시키고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필요해서 일종의 온체인의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들을 이제 제공해야만 실제 전통금융에서 하던 것들이 온체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때 상품은 지금 현재 BTC나 이더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있지만 토큰화된 MMF, 토큰화된 펀드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들도 결국은 똑같이 온체인에서 워킹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AI가 저희 AI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네. 자산을 막 직접 사고 팔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AI들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또 체인링크 같은 이런 오라클 인프라에 네네. 대해서 갖는 의미가 또 특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가격뿐만 아니라 뭐 수탁 상태, 준비 자산 상태, 뭐 결제 조건, 뭐 담보 계약이다, 계약의 담보의 이전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네. 이제 하나의 이제 워크플로우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사람이 개입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제 AI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하는 테크하고 이제 AI는 결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예를 들면 체인링크 같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네. 사실 AI가 도입이 돼도 이 실제로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작동할 때 필요한 기준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전에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네요. 이제 AI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체인링크 사실 이제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왜냐하면 예. 이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필요하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런데 이 체인링크가 일단 오라클 프로젝트가 체인링크 말고도 여러 개가 있고, 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게 가격으로서 뭔가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도 사실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디파이가 한참 흥할 때도 그러니까 주목을 사실은 많이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때그때에 유행하는 뭐 AI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내러티브가 더 크게 이제 작용을 했었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잘 상상은 안 가는데 RWA가 이렇게 온체인 위로 올라오는 세상이 되게 되면 체인링크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네. 약간 이런 느낌.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개 정도를 다뤄봤잖아요. 하이퍼링키드 제가 여쭤봤고 체인링크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이게 온체인 금융이 발동이 될 때
또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러티브로서의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금융이 주도하는 섹터가 됐단 말이죠, 디지털 자산이.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이제 그 점을 먼저 공략한 거잖아요. 뭐 네. 몇 년 네. 전부터 스위프트하고 같이 프로젝트 하고 DTCC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역량을 축적해 왔는데 그런 쪽에 이 선별적으로 시도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클래리티법 이후에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쪽을 만족시키느냐 또는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 미국은 이제 예탁결제원이랑 체인링크랑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막 실험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갈 길이 멀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작년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고 발의가 되고, 그다음 해당되는 법안으로 논쟁이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STO 법안이 이제 곧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약간 그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STO에서도 제한적이에요.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처럼 폰드 토큰화, 채권 토큰화, 그다음에 MMF 토큰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지금은 언급도 안 되어 있고 그걸 네.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수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체인링크 같은 이런 이제 기술들이 표준화되고 금융기관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의 금융상품들을 토큰화하고 유통하고 또 여기서 담보 파생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한국은 좀 약간 유난히 좀 더디게 준비가 되는 것 같지? 이런 체감상으로는 좀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가지고 빠르게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먼저 뭘 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심스럽다, 신중하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먼저 네. 뭘 특히 관에서 뭔가를 먼저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클라리티 법안 됐고 지금 지니어스 액트 나왔잖아요. 클라리티 액트도 이제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 두 빨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법안이 준비가 되지 지금 않을까. 현재 디지털 자산법은 두 가지 법을 다 담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들도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것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두 개 법이 합쳐진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죠.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지만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규제 정합성, 규제 호환성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우리가 같이 편입되거나 또는 공동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규제 프레임워크들이 한국에서 호환 가능한 구조 또는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를. 마지막으로 저 요거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네.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탈중앙화의 시대가 이제 좀 저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빌더들은 항상 탈중앙화를 많이 강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네. 프로젝트 만드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7년 정도는 굉장히 이게 강했는데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질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가 탈중앙화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개별 프로젝트 뭐 캔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솔라나 같은 경우도 RWA 엄청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 이 솔라나나 캔톤 같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오라클을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해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가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좀 채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이 사실 좀 드는데 예. 저는 중립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특정한 생각하시네요. 체인이나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않는 중립성이 중요한 것 같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 보면 CCIP를 보면은 이게 지금에 있는 EVM 기반의 체인들 뿐만 아니라 이 하이퍼레저 배수 같은 네. 이제 그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리고 은행의 어떤 레거시들까지 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갖췄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특정한 진영에서 그걸 제공한다. 다른 쪽 진영에서는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DTCC 같이 특히나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에서는 이런 네. 부분 강력하게 네, 좀 맞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체인들을 쓰는데 특정 체인만을 쓰진 않거든요. DTC 보면. 그래서 여러 체인들 간의 파트너십을 다 맺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체인 중립성 이 DTCC 같은 또는 금융기관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자기들이 특정 이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다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왜 여쭤봤냐면 네. 정말 요즘에 이런 이 논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DTCC가 뭐 무슨 정권 뭐 해가지고 얘네를 선택해 줄 거다, 얘네 손을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주장하는 것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렇죠. 이런 체인링크가 아니라 중립성이 있는 오라클 프로젝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체인링크와 같은 체인링크와 비슷한. 네. 그러니까 체인링크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선호하는 거지 이제 특정한 어떤 진영의 기술들을 이 하진 않을 특정으로 거고 채택할 가능성은 특정한 낮다. 블록체인을 채택하지도 않을 네, 거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뭐 저희만 소화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